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장면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오빠 장례식이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보통 어린아이가 죽은 장례식장은 차마 그 울음소리도 크게 내지 못해서 고요하거나 침묵에 가까운데 저희 장례식장은 저희 고모 때문에 아주 난리 복대기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에도 고모는 늘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어린 저한테도 뜬금없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저는 항상 고모를 보면 울기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 장례식장에서도 고모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오빠 벌 받은 거야. 어린 넣어놓고서 혼자만 놀러 나가서 벌 받았어. 물론 술에 약간 취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은 조카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오빠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고모 뺨을 올려붙인 거였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다시는 보지 못할 무서운 모습으로 고모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은 것도 원통하고 심장이 찢어질 아픔인데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떤 부모가 눈이 돌지 않겠어요. 저희 고모는 병을 부여잡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며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아주 이기적이더니 벌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똘똘하고 영민했던 오빠가 고모가 뭐라고 말하면 꼬박꼬박 대들거나 반발을 몇 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린 조카 이겨먹지 못해 그걸 마음에 꽁하게 담아뒀던 겁니다. 못나기도 정말 못난 거죠. 아무리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둔다 하더라도 그걸 내보내야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고모는 그런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엄마가 달려들고 아빠가 달려들고 고모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대서 장례식장 바닥에 고모의 머리카락이 흩뿌려질 그때까지 고모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얼굴로 울고 있었던 건 저였고요.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꼭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정말 나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건가라는 생각에 깊은 상처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너무 정신없었고 힘들었던 엄마 아빠는 제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달래거나 풀어주거나 해명해 주지도 못하셨죠. 나름 어린 저한테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모 말대로 오빠의 죽음에 제가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건인즉슨 이랬습니다. 저희 오빠 사실 고모가 말한 대로 조금 얄미운 구석도 있고 할 말 다 하는 되바라진 성격이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도 5살이 났는데 항상 제가 오빠와 함께 놀고 싶어서 졸졸 쫓아다니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를 떼놓고 도망가는 게 오빠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어른들이 동생을 잘 챙겨야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 잘 챙겨야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오빠는 되바라지게 어른들한테 따져 묻곤 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꼭 그렇게 아랫사람을 챙겨야 하는 거냐, 나는 그러기 싫다, 그리고 나는 혼자 놀고 싶고 혼자 잘 살고 싶지 내 동생까지 챙기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서운해서 아마 더더욱 오빠한테 들러붙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그날도 혼자 몰래 놀러 나가려는데 제가 눈을 부비면서 오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오빠가 친구들이랑 같이 썰매를 타러 가겠다고 들떠있는 걸 보고 저도 너무너무 썰매가 타고 싶어서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한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러겠다고 대답한 오빠가 몰래 나가려는 걸 제가 딱 잡은 거죠. 그랬더니 오빠가 웬일로 순순하게 그럼 가서 장갑도 끼고 모자도 끼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도 꽁꽁 싸매고 나오라고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기다릴 테니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고 저를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옳다구나, 오빠가 드디어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싶어서 얼른 들어가서 오빠가 말한 대로 다 챙겨 입고 나왔는데 현관에 오빠가 없었습니다. 저를 들여보낸 사이 혼자 몰래 가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결국 엄마 아빠가 저를 달래기 위해 다른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케이트장보다 오빠와 오빠 친구들이 서로 시합도 하고 게임도 하는 동네 뒷산 꽁꽁언 호수를 훨씬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저를 데리고 가면 오빠가 있는 대로 짜증낼 걸 안 엄마 아빠가 몹시도 난감한 얼굴로 저를 달래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제가 마음을 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 손을 잡고 오빠가 간 그 호숫가로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호숫가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아주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몹시 분주하고 정신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즐거워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큰 사고가 났구나 싶은 시끌시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동네 어른 하나가 뛰어오더니 엄마 아빠를 보고 사색이 되면서 안 그래도 부르러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집 전화를 안 받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집 아들이 얼음 밑에 빠져서 못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제 손을 탁 놓고 불이 나게 얼음 호수로 뛰어가는 그 장면이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안개 속에 쌓인 듯 아련하게만 기억이 나요. 대성통곡하는 엄마 아빠와 얼음 왕자처럼 하얗게 질린 채 누워있던 오빠. 그러고는 장례식장에서의 고모가 내뱉었던 망언. 아빠와 엄마의 분노, 그렇게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오빠처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나는 동생한테 잘해야겠다. 정말 고모 말대로 오빠가 벌을 받은 건지도 몰라. 물론 옳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어린 시절 그 마음이 너무나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제 성격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에게 저는 프리패스 언니였습니다.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제가 희생을 하더라도 동생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트라우마에 의한 가스라이팅 같은 거였는데 그게 성격이 되고 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전혀 불편한 것도 몰랐고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희생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노력이 노력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오빠가 죽고 나서 딸랑 딸만 둘 남은 현실에 엄마 아빠는 저희가 어떻게라도 잘못될까봐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조금 나이를 먹은 상태여서 제 마음속에 오빠의 죽음에 내 책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게 오빠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마음껏 방만해지지 못했는데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내딸인데다가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키워서 키우고 저도 동생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언니이다 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무조건 누군가는 실행해줘야 되는 그런 친구로 자란 거죠. 그리고 아빠가 언제 한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던 것처럼 동생은 고모의 성격을 꼭 닮았습니다. 가끔은 아빠가 자기 동생 보는 것 같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로 유전 무시 못하는 증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보여주는 게 제 동생이었어요.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말, 상대의 기분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게 솔직함이라고 믿는 뻔뻔함 같은 것들이요. 그래도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 아이가 사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런 성격을 식구들이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그냥 저 아이의 팔자련이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가끔 동생이 얄미워서 좀 부하가 날 때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고모의 말이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가 푹푹 찌르더라고요. 혹시 동생한테 잘못하면 나도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은 저보다는 동생이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희한하게 초반에 잘 풀린 건 저였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의 신경질과 질투를 달래주고 감싸주는 것도 역시나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자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언니인 저라는 게 감사했을 따름이었죠.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저는 희한하게 아르바이트가 금방금방 구해졌습니다. 그것도 힘들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과외를 해주거나 학원 보조 강사를 하는 것처럼 나름 아르바이트지만 누군가의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소개했을 때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주제에 너무 과분한 사람 만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엄청 가시돋쳐 있어서 처음엔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묻지 않았다가 동생한테 처음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 주제가 대체 어떤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못생겼고, 자기보다 키도 작고, 자기보다 뚱뚱하고, 신체적인 조건으로나 외모적인 조건으로나 다 자기보다 못한데 어떻게 형부는 언니 같은 여자가 좋다고 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제가 아닌 자기를 먼저 만났으면 아마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를 좋아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은 저한테 제가 예뻐서 좋기도 하지만 일단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네 형부 똑똑한 여자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사실 동생 학벌이 저보다 조금 안 좋아요. 저보다 좋은 학교 가겠다고 3년이나 재수를 했지만 결국 학교 서열로 따지면 한참 낮은 학교를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걸고 넘어지니 저도 욱해서 한 말에 동생이 흥분을 하면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 학교 언니보다 못하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거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모욕 줄 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동생한테 저보다 못한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깜냥과 재능, 재주에 맞는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내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학교의 서열이 뭐가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회 나와서 보니 진짜 학벌은 학벌일 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학교 상관없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글쎄 가진 자의 거만이라는 둥 언니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있을 줄 알았다는 둥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버럭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기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애가 며칠 뒤에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 돈 떨어졌다고 용돈 좀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집은 형부가 처제한테 가방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준다는데 이 형부는 왜 자기한테 그런 것도 없냐? 똑똑하지 않은 처제라서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내가 좀 보탤 테니까 혹시 내 동생한테 조금 좋은 가방 하나 사줄 수 있어? 그동안 저랑 연애하면서 동생이 어떤 성격인지 알았던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형부가 처제한테 뭐 그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고맙게도 그러면서 좋은 가방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없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는데 동생은 그것도 자기 성에는 안 찼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좋게 좋게 말하면서 딱 끊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또 저한테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가운데서 형부와 자기 사이를 이간질했다나요? 여튼 그런 성격의 동생입니다. 클수록 어쩜 그렇게 고모랑 똑같아지는지 엄마 아빠는 애저녁에 포기하시고 가끔 저한테 저런 동생 낳아줘서 미안하다고 하실 정도였죠. 동생은 늘 겉으로는 저하고 조금도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굴면서 항상 저와 비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저는 동생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가 욕심내는 것만큼 자기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 저렇게 화가 난 거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못난 언니인데 그 언니가 자기보다 잘 사는 게 질투나서 저러겠지라는 이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해달라는 건 대부분 해준 편이었어요. 저도 못 갔지만 대학교 때 남들이 배낭여행 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길래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도 제 돈으로 보내줬고요. 배낭여행 갔다 오더니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겼는지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3일 밤낮을 울어 제끼길래 야근의 잔업에 부업까지 해가면서 1년간 어학연수 비용도 제가 대주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처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좀 싼 데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영국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거기서도 알뜰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유학생들끼리 파티 있다면서 파티 드레스 사야 하니까 돈 달라고 조르고 무슨 또 국가별 디너 모임이 있으니 한국 음식 해야 되니까 음식할 돈 보내달라고 조르고 학비와 체재비뿐 아니라 매달 들어가는 돈이 솔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도 쏠쏠이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제 동생은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제가 주는 용돈과 학비로 신나게 1년간 어학연수를 한 건지 놀다 온 건지 여튼 영국 생활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그러더라고요. 1년 가지고는 언어가 절대 늘지 않는데 우리 집 사정이 1년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사정이라 자기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1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억울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이나 외국 생활하고 어학연수 했으니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라고 했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년 동안 기초과정만 간신히 끝내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려면 더 길게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긴 다시 영국 가고 싶으니 그 비용도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거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동생 어학연수 비용 대느라고 제 결혼도 1년 미룬 상황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지금까지도 미안한 부분이죠.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글쎄 동생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자기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지 동생 미래는 저당 잡혔네.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한테도 그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동생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죠. 대체 연애할 때 어떻게 연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동생과는 달리 동생 남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까다로운 면도 다 이해해주고 달래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돈도 잘 버는 편이어서 동생이 초반에는 좀 편안하게 살면서 저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동생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나요? 초반에 잘 되던 제부의 사업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이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건지 손대는 것마다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부의 사업이 안 좋아지던 그때부터 제 남편의 사업이 수직 상승하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의 성화가 다시 시작됐죠. 저는 처음부터 동생을 좀 달래주려고 저희가 외식할 때마다 동생 부부도 부르고 그때마다 동생 남편한테 조금씩 봉투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외식할 때마다 나랑 내 남편 부르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자고 부르는 거지.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 외식하면서 무슨 자랑을 하니? 형부 사업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해가니까 이것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밥 먹이면서 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기왕 외식 시켜줄 거 호텔 뷔페나 남들이 예약하기 힘든 그런 레스토랑이나 가지. 촌스럽게 맨날 한우만 구워 먹으면 그게 외식이야?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해? 퀄리티가 낮은데. 발전 좀 시켜봐. 발전 좀. 아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정말 서운하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몰라. 앞으로 돈 자랑할 거면 부르지도 마. 그리고 봉투도 주지 마. 돈 줄 거면 찔끔찔끔 주지 말고 그냥 계좌로 목돈이나 이체해. 왜?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예, 말 말자. 말 말어. 주고도 욕먹는다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상하죠. 동생이 그럴수록 그런데 왜 밉지가 않고 제 마음의 아픔이 더해지는 걸까요? 참 이것도 병이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칠 동생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제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부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저한테 혹시 돈 빌려달라고 전화 안 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돈이냐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제부가 울먹이며 그러더라고요. 재영, 제가 진짜 말할 낯도 없고 민망한데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방치해서 썩었던 치아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는 대로 신경질만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처형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면목 없지만 처형한테라도 얘기해서 돈 좀 빌려서 치료부터 받으면 제가 그 돈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고 했거든요. 얘기인즉슨 이랬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그럼 언니한테 얘기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라. 임플란트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뼈 이식하는 것서부터 지금 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돈 1,0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자기가 구해서 갚을 테니 일단 언니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전화 안 하겠다는 동생에게 일단 아픈 거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부터 치료하자라고 했더니 언니한테는 죽어도 전화하기 싫다고 버럭버럭거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전화하겠거니 싶어서 지방에 내려가 공사판이라도 띄어야겠다는 생각에 며칠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전화를 끊고 일단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집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보란 쪽이 얼굴만큼이나 부어 있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대체 이게 무슨 자존심 부릴 일이냐고 했더니 그냥 돈이나 놓고 가라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손을 붙들고 치과로 데리고 가서 일단 치료부터 받게 했습니다. 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서 뼈의 일부분을 긁어내고 부영물을 채우고 나사를 받고 잇몸과 신경치료를 한 후에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아주 길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더라고요. 제부가 얘기한 1천만 원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많이 들면 2, 3천까지도 드는 큰 공사였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해줘야죠. 그래도 사람이 치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일단 제가 다 비용을 들 테니 치료만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는 내내 어찌나 아프다고 신경질을 저한테 내던지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 언니분이 비용도 다 내셨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셀쭉하며 그러는 겁니다. 아, 돈 많은 사람이 써야죠. 쓰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거라도 안 하면 그게 언닌가? 그런데 남 앞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라도 저희 언니 너무 좋죠. 고맙죠.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없다고 해서 조카들 학원비 대주기도 하고요. 제 아이들 패드며 컴퓨터 살 때마다 항상 조카들 것까지 사느라 저는 2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돈도 잘 버는 상황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주는 게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죠. 남편의 사업은 점점 커져서 남편은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제부가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헬쓱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 같아서 2 사람 사이에 얘기하게끔 술상만 차려주고 방으로 들어와 몰래 밖에서 얘기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제부가 몹시 어려운 목소리로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단위가 큰 돈이다 보니 남편이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부는 남편한테 한참 동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듣더니 지금 말한 거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은데 내가 성실한 건 믿으니까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빌려주겠다. 돈으로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사업 한번 잘 꾸려봐라라고 하더라고요. 방 안에서 얼마나 소리 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저야 핏줄이니까 동생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팔자처럼 챙긴다고 하지만 동생의 남편을 제 남편이 그렇게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 남편의 돈이 복돈이었는지 그 이후에 제부의 사업이 날개 돋친 듯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동생은 집도 이사하고 차도 좋은 차를 샀어요. 그리고 조카들도 입는 옷이며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생은 신경질이 줄고 자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때까지 참고 없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갑자기 들어온 돈 얼마나 펑펑 쓰고 싶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 한번 너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봐 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잘 되니까 오히려 제가 동생한테 돈 쓸 일이 없어서 저도 좀 편했고요.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건 시소 같죠. 제가 잘 될 때는 동생이 좀 힘들더니 동생이 잘 되고 나니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확장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게 또 해외에서 망한 거라 그 여파가 국내까지 퍼졌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사장님에서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부실 경영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업이라는 거 정말 엎치락 뒤치락이 손바닥 뒤집히는 것만큼 금방이더라고요. 그런 건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집 상황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4번이나 이사하고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너무 빠르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다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때부터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아빠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니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다니던 학원도 그만뒀어야 했고 당장 학교에서 내야 되는 돈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거나 사치를 좋아해서 그간 사모았던 보석이나 가방이라도 있었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됐을 텐데 저는 또 그런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팔아치울 것도 없고 투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동안 모아왔던 적금 통장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 모르게 조금씩 모았던 걸 애들한테 쓰곤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남편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고마웠던 건 제 2 아들이었죠. 집안의 상황을 딱 파악하고 나더니 오히려 먼저 저랑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엄마 아빠 덕보고 잘 공부하고 자랐어요. 뭐 지금까지 기초 탄탄하게 쌓였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볼게요. 그렇게 씩씩하게 말해주는데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더 지원해주지 못할 망정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생하는 길로 내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남편이 사업이 잘 되니 정말 그가 못 썼던 돈을 한 푼이라도 하듯 쓰고 다니더라고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턱턱 사는 건 물론이고 차도 거의 매년 한 번은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어찌나 저한테 자랑을 하던지 겉으로는 좋겠다 부럽다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 가방 하나면 우리 아들이 몇 개월간 학원을 다닐 수 있을 텐데 저 옷 한 벌이면 우리 집 2달 생활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는데도 동생은 자랑 끝에 꼭 한마디씩 더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언니는 잘 살 때도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감이 오진 않겠다. 그래서 사람이 누리는 팔자가 있고 못 누리는 팔자가 있나 봐. 돈이 있을 때도 못 누리니 그 돈이 어머 여기는 내 주인이 아닌가 보네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 아무리 동생이지만 너무 야속하고 얄밉더라고요. 조카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뻔히 알 텐데 그래도 이모라는 사람이 집에 오면서 조카들 먹으라고 롤케이크 한 번 안 사오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정말 너무 야속하고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마치 무슨 벌레 보듯 제대로 형부라는 말도 안 하고 혼자 쓱 일어나서 가볼게 이러고 나가버리니 아무리 착하고 과묵한 남편도 이제는 동생만 보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남편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지 남편 도와준 게 대체 얼만데 라면서 과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동생한테 서운한 거 많지? 너무 미안해. 당신이 쟤네 집에 도움 준 거 생각하면 제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해서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어깨를 한번 으쓱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원래 돈이라는 건 돌고 돌아서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때는 내가 있었을 때니까 없는 사람 도와준 거고 그건 내 판단이었던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갚거나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돈 못 쓰지. 그리고 나 그 돈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떡하든 내가 재기하도록 해볼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마련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꽤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찾았거든. 그 투자만 잘 되면 우리 집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투자처? 혹시 위험한 건 아니고? 아니야. 잘 아는 형님이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름아름 투자하는 고수익 투자처인데 내 사정 너무 딱하다고 같이 껴주신 거야. 요즘에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고 서로 이런저런 사업 얘기하느라고 집에 자주 못 들어왔던 거야. 그 기업이랑 관련된 투자인데 혹시 무기명 투자라는 거 알아? 아니, 그게 뭐야? 자세한 건 좀 복잡하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해주고 여튼 무기명 증권이랑 회원권 같은 거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수익 나오면 서로 나누는 그런 거고. 믿을 만한 형님이 소개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나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모아놓은 돈 조금 있는데 그것도 같이 투자할까? 그래. 기왕 투자할 거면 좀 큰 돈 하는 게 낫지. 그만큼 나중에 수익도 커질 테니까 있으면 한번 줘봐. 설마 떼어먹히겠어? 간만에 보는 남편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저는 그동안 쏠쏠하게 주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모았던 쌈짓돈을 또 조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뭐가 안 되려면 끝까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믿을 만한 형님이라고 했던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 투자는 사기인 것으로 얼마 뒤 드러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싹 날린 데다가 남편이 소개한 주변 사람들도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 저희는 저희 돈은커녕 다른 사람의 원망까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만큼 남편이 좌절한 걸 본 적이 저는 없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름 사업을 오래 해서 이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특히 아는 형님이 너무나 철석같이 얘기해서 믿었던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이죠. 사업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을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해 왔는데 자기가 당했다며 자책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피땀처럼 모은 제 돈까지 날려서 정말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지금부터는 불로소득 같은 거 바라지 않고 열심히 본인이 스스로 몸바쳐 일한 것만 믿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또 여기저기 돈을 빌려 택시 면허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인 집도 팔았어요. 집도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옮기면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각자 공부하는 애들 방 하나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빚이 너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도저히 집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아들들은 나이 들어 한방 쓰는 거 드문 경험인데 지금 이렇게 한방 쓰고 나면 형제애가 더 돈독해질 거라며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아이들이 착하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가 되었죠. 저에게는 그거밖에 위로될 게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열심히 택시 운전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대학 갈 때는 꼭 등록금 아빠가 번 돈으로 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들여 면허를 사고 택시를 운전한 첫날, 저는 대체 운명이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저한테 되물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정말 운전을 잘하거든요. 운전병 출신인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한 번도 남편이 탄 차를 타면서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돈을 잘 벌던 시절 다른 데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던 남편도 차만큼은 좋은 차, 다양한 차를 타는 거를 좋아했어서 차도 자주 바꿨었거든요.
그때마다 여동생이 제 속을 긁는 질투를 잔뜩 부리기는 했지만 어쨌건 저는 평생 다른 취미가 없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은 남편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차를 좋아하고 운전을 잘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택시 운전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쎄 몰고 나간 지 3시간 만에 차가 반파되는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덤프트럭 기사가 덮친 거였어요. 택시는 당연히 폐차 수순을 밟았고 남편도 몇 달 입원해야 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목숨을 구한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집도 팔았고 대출도 많이 받은 데다가 택시까지 고스란히 날리고 나니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옆에서 누군가가 간병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제대로 밥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병인을 쓰려니 제가 버는 것보다 간병인비가 더 많이 들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조금씩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남편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그동안 저희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를 보고 학교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와라. 우리가 퇴근을 좀 늦게 하마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였죠. 그 덕에 학원을 가지 않고도 아이들은 선생님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원 기간은 6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긴 기간이 예상되어 있었어요. 큰애가 고3이어서 집에서 제가 매번 들여다보고 살펴줘도 모자랄 판에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 아이 공부는 제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능날도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에게서 오늘이 수능날인데 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에 시험 치고 온 큰아들을 붙들고 제가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미가 돼서 수능날 도시락도 못 사주는 대체 이런 어미가 어딨냐며 아이를 붙들고 펑펑 울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저를 토닥토닥 응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용돈 모은 걸로 엄청 비싼 도시락 사가서 먹었다나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저 공부한 게 다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시험 잘 봤어요. 아직 섣부르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가서 꼭 엄마 아빠 힘나게 해드릴게요. 비록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일단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통한 녀석이 정말로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빠 병문안을 와서 아빠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큰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뿌듯하시겠어? 저랑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서울대 최종 합격했어요. 그동안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병실 한가운데서 큰절을 하는데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와중에 저만 혼자 엄청 큰 소리로 꺽꺽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도 성치 않은 몸으로 얼마나 울던지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꼭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둘째 녀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퇴원하면 퇴원 선물로 자기도 반드시 내년에 학교 합격증 갖고 오겠다고 말이죠. 이 두 녀석 때문에 제가 사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큰아이의 학비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등록금은 해줘야 될 텐데 등록금조차 없어서 혹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생길까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 들이온 수심을 큰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여기저기 빌려서 일단 등록금은 냈어요. 아니 네가 돈 빌릴 데가 어딨어서.
그냥 친구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씩도 빌리고 친구들 부모님 중에서 제 사정 아시는 분들이 조금 큰 돈도 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입학금은 냈는데 조금 다니다가 휴학하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기껏 힘들게 학교에 합격해놓고 왜 휴학을 해? 학비 벌어놓고 다녀야지. 그리고 그분들도 아무리 소액이지만 언제까지나 돈 빌릴 채 그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빌린 돈은 갚고 산뜻하게 시작해야죠. 1년치 학비만 벌어놓고 다시 학교 입학할 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서울대 학생인 것을 내세워 과외를 구하고 정말로 학교를 잠시 휴학한 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복하게 공부만 하고 집안 사정 생각 없이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해가며 용돈 뜯어내는 아들이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에게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학교만큼은 제대로 다니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여동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혹시 학비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모가 돼서 조카가 서울대를 갔다는데 잘 사는 이모니까 이모가 한 학기 학비 정도는 내주겠다며 선뜻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걸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제 상상은 항상 상상으로 끝나는 게 운명인가 봅니다. 동생이 피식 콧웃음을 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하지?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유분수지. 아니, 스스로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애한테도 노력 없는 돈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어쩜 벌써부터 빌붙어가지고 사는 인생을 애한테 알려주려고 해? 내가 언니가 나 찾아올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 가난은 뻔뻔함을 같이 가지고 오나? 결국 와서 한다는 얘기가 돈 빌려달라는 얘기야? 이거라도 받아. 그러면서 동생이 제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얼결에 받고 보니 구질구질한 걸레 쪼가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동생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동생이 팔짱을 딱 끼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 파출부라도 하든가. 나 요즘에 골프 다니고 꽃꽂이 다니느라고 사실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요리 솜씨 없는 사람들 들여서 우리 식구들 먹이긴 좀 그렇고. 우리 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 그러면 내가 최저시급은 쳐서 착실하게 계산해 줄게. 나도 남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돈 언니한테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아. 그 순간 저를 꾹 눌렀던 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10살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저는 동생에게 끊임없이 좋은 언니여야 되고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걸 희생하고 베풀면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철딱서니가 없고 워낙 공주처럼 자라서 얘가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이해했지만 나이가 50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도 철딱서니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준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 너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내가 그거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받은 도움만큼 남한테 내가 넉넉할 때 조금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남이니 내가? 아니, 조카가 너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꼭 언니 손에 이렇게 걸레짝을 쥐어줘야 네 속이 시원해? 그랬더니 세상에 동생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건 내 복이고 언니는 박복한가 보네. 나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복이 있는 거야. 언니, 팔자도 타고나는 거다. 언니는 그런 팔자가 아니라서 박복한 거고, 나는 그래도 어디선가 늘 나를 살펴주고 도와주는 좋은 팔자인 거고.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 언니는 항상 피해보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늘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언니, 그거 팔자야. 언니가 누군가에게 뭘 해줘야 되는 팔자인 것처럼 나는 늘 받으면서 사는 팔자인 거라고. 언니가 박복한 사람이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도망간 거 아니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차마 자존심 때문에 동생 앞에서 꾹꾹 참기는 했지만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동생에게 울먹이며 얘기를 하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팔자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순 없어. 내가 제안한 대로 열심히 본인 손 움직여서 살아보든가. 아니면 계속 가난하게 자식한테 죄인 돼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저게 동생이 아니라 왼수지 싶은 생각이 들어 정말 서러운 마음 가득 안고 돌아 나오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왠지 남편 전화를 받고 나면 제 서러움이 터져 남편 전화를 붙들고 한참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곧이어서 남편이 다시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자꾸만 전화를 하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에 화색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보, 얼른 집에 가서 내 컴퓨터 좀 켜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가서 컴퓨터 좀 켜서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봐. 남편이 하도 퇴근을 하길래 얼른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계속 클릭 누르고 비밀번호를 칠하는 거 치고 인증하라는 거 인증하고 했더니 제가 처음 보는 화면과 처음 보는 숫자가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남편이 숫자를 읽어보라 그러길래 천천히 읽어줬죠. 그 옆에 있는 회사 이름을 말하길래 가만히 봤더니 어라, 제부 회사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보, 이게 무슨 화면이에요? 내가 참 정신이 없어. 그거 예전에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왜 내가 큰 돈 주고 도와줬었잖아.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던 거. 나중에 한번 그 친구가 지나가는 소리로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거든. 공짜로 자기가 받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면서 어차피 회사 살리려고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도 필요하고 충고도 남기고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개념으로 자금 출처를 밝히면서 나한테 투자한 만큼 주식을 줬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그 친구 회사 엄청 잘 되고 있잖아. 옆 침대 아저씨가 주식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제부회사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 그제야 맞다. 나한테 주식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한번 보라고 그런 거야. 아마 내가 빌려준 돈의 2~3배는 될걸. 네, 맞아요. 이 돈이면 팔아서 우리 애들 학교 충분히 보내고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 우리 그거 팔자. 주식은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때 팔아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우리 현금 쓸 수 있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가 제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 저희 돈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통장에 그 돈이 꽂히더라고요. 당장 아들에게 휴학한 거 철회하고 다시 학교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쓸 용돈과 다음 학기 학비까지 현찰로 딱 아들의 통장에 넣어줬죠. 장학금 안 받아도 되니 즐길 만큼 즐기고 학교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빌린 돈은 무조건 10%씩 이자 붙여서 갚으라고 했고요. 어려운 때 빌려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은혜 갚아야 된다고 말이죠.
아들이 어디서 난 돈이냐고 의아해 하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사실 학교 정말 다니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토닥토닥 등만 두들겨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파출부 할 생각 있냐, 애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비아냥거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애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졸업할 때까지 쓸 돈 다 마련해 놨다고요. 그러자 동생이 갑자기 버럭 신경질을 내면서 대체 언니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났건 대체 얘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러면서 지풀에 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마구 얘기를 쏟아내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제 아들한테 돈을 안 줬던 이유가 공부 못하는 자기 자식들하고 비교돼서 짜증나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 애들은 재수 삼수를 할 것 같은데 제 아들은 지원 없이도 턱하니 좋은 학교에 붙었으니 그게 배알이 꼴렸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이모가 조카를 질투한답니까? 그때부턴 저도 슬슬 동생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전에 네 남편 어려울 때 내 남편이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 돈만큼 주식을 준 것 같더라. 그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거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동생이 광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제 전화를 끊고 아마 제부한테 전화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제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100배 사줘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해외 지사 만들고 바빠서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해서 사정을 몰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도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부한테 내 동생 성질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제부가 미안할 거 뭐 있냐. 동생이 못난 것을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했죠. 그 이후에도 동생이 계속 저한테 자기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냉정하게 쏘아붙였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자기는 타고난 복이 있어서 그럴 일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치며 자기 남편 덕에 사는 거니까 그 돈의 일부는 자기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내 남편이 빌려준 돈으로 재산 불린 거니까 너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러고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인연을 끊었어요. 이후에 남편은 건강을 잘 회복했고 저희는 원래부터 사치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돈을 잘 불려가며 알콩달콩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도 마지막 1년 지원을 확실하게 해준 덕인지 형이랑 같은 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형제 잘 키웠다는 칭찬받으며 아주 뿌듯한 엄마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집에 돈이 많아졌는데도 아들 둘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둘 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희 돈 안 건드리고 최대한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찌나 고마웠는지요. 그렇게 아들 키우며 아들 군대들도 보내고 졸업이 다가올 시점쯤 동생과 연 끊은 지 한 5, 6년이 됐나요? 갑자기 동생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언니,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딱 느낌이 하나 왔습니다. 제부 회사가 해외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게 실패해서 국내 사업도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남편 통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듣고는 예전처럼 살지는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저한테 연락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었죠.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 자기 너무 우울하다. 돈도 예전만큼 못 쓰고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산다고요. 애들한테도 지원을 좀 더 해줘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줄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다 사람이 자기 복대로 사는 거야. 그냥 잘 살아. 그랬더니 동생이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했죠. 늘 박복한 사람이 있고 어디선가 복이 오는 사람이 있고 너는 후자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널 도와줄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어디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 그러고는 딱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생한테 끌려다니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동생한테 끌려다니다가 저한테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간쓸게 다 빼주면서 동생한테 충성하지 않으려고요. 저 할 만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형만한 아우 없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네요. 부디 사연자분도 동생보단 자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